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장마 좀 주춤한 것 같죠? 어제는 또 기온이 막 오르더라고요. 네, 최근 근데 굉장히 날이 습합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바로 전해드릴게요. 박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 소식이 있군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세요. 네, 이른 아침인데도 습도가 높아 흡터지근한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비는 오후에 남쪽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이면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모두 그치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역만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호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 양은 호남에 100mm 이상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은 26도, 대전은 25.1도, 대구는 25.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매우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장마가 끝 무렵에 드는 시기인데요. 북상 중인 5호 태풍 독수리의 경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부터는 전국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문제 학생 전담 관리 제도 도입 주장입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신입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학생과 학부모 관리를 담임 교사에게만 맡겨놓는 현재의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문제 학생을 전담 관리하는 교원을 두고 물리적인 체벌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에게 일종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 언급된 것이 미국의 정학실과 딘이라는 제도입니다. 딘은 문제아를 지도할 수 있는 특수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유기정학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일단 딘에게 보내져 정학실에서 따로 지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한 학교에 한두 명의 교사가 학폭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학폭 예방 활동보다는 사후 사안 처리에 급급한 게 현실인데요. 반면 미국에서는 문제 학생에 대해 딘과 같은 전문 전담 인력이 배치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 예방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학교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 경우 학부모를 소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학부모는 당장 학교에 응해 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계속하면 교장은 해당 학생을 낙제시킬 수 있고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은 학생 간 또는 학생 교사 간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이를 즉시 제압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선 학교 폭력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 혼자가 아닌 많은 전문 인력들이 이를 분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런 시스템이라면 담임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시스템에 앞서서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안심번호 서비스라는 것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 교육청은 교원의 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악성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는데 사전조사에서는 전체 192개교 가운데 67개교에서만 안심번호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개학이 이뤄진 지난 3월부터 실제 운영을 한 결과 사전조사보다 32개교 많은 99개교가 안심번호 서비스를 신청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심번호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 교원들의 연락처는 앱을 활용한 안심번호 형식으로 학부모에게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방과 후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침해받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 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안심번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교사들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가 교육 얘기하고 학교 행정 얘기하고 이러면 걱정들 많이 하죠. 네. 교육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소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터진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와글와글 하다가 또 식을까 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네. 차제에 철저하게 관련법 개정하고 제도 개선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이 얘기 또 싹 사라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단단히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다음 이슈는 민원과 온정 사이입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를 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 민원을 받은 병원이 소아과 진료를 중단하고 성인 진료만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이나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 민원을 넣었다고 폐업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병원장은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실제로 있으며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면서 환아 안전을 위한 운영 지침에 대해 보호자의 악의참 민원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다해 진료한 것에 회의가 느껴져 진료를 계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면서 일단 장기간 휴식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학부모의 민원 탓에 소아과가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씁쓸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연도 있다고요. 네, 반면에 돌진한 아기를 홀로 키운다고 밝힌 미혼모 B 씨는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기사님께 받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B 씨는 아이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불렀는데 급하게 2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아이를 안은 채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천만다행히도 아이는 다친 곳이 없었지만 B 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피가 철철 나는 다리를 이끌고 택시로 갔더니 기사는 B 씨를 보자마자 목적지보다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먼저 가야 할 것 같다면서 차를 세우고 B 씨의 다리를 직접 지혈해 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기사가 연락할 보호자가 없냐고 물었는데 B 씨는 미혼모라고 고백하며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에 기사는 B 씨를 다독거리며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준 뒤 접수까지 직접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기사님께 택시비를 받으라고 했지만 기사님은 얼른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곤 호련히 가버리셨다면서 발목은 금이가 깁스를 하고 찢어진 살은 꿰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B 씨가 전화를 드리자 기사는 괜찮다면서 치료는 잘 받았는지 B 씨의 안부부터 걱정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B 씨는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따뜻한 마음에 자꾸 눈물이 나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택시비는 물론 기사님의 따뜻한 배려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병원 측에서도 아이와 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최대한 저의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유, 택시기사님이 정말 좋지 잘해 주셨네요. 그리고 네. 그 따뜻한 마음 너무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황당한 엘리베이터 민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저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러 SNS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지문 내용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지문을 보면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승강기 이용 중에 고층부 입주자분께서 저층부 입주자분에게 저층부 거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든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유지 보수 비용도 모든 층 입주자가 균분해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 점 양지하시어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네, 저는 참 이런 글을 보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에선 민원 제기자의 이기심을 지적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논리면 높은 층에 살면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저층도 관리비를 똑같이 낸다. 몸이 불편해서 계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겠나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솔직히 이거 나만 공감되나? 5층 이하는 걸어 다녀도 되지 않나?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고층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고층 주민의 고충을 이해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 싫은 거야. 그거 기다리는 게 싫어. 하여 지만 알아요, 지만. 지 아이만 알아, 지 아이만. 지만 알고. 정말 문제예요. 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지 맙시다.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규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해서 건강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영미입니다. 건강한 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비 많이 와서 비 피해도 많았고 또 비가 또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온도 또 올라가고 네. 어제 후텁지근하기가 아이고 만만치 않았어요. 진짜 습도가 너무 높아서 네. 활동하기가 정말 힘들죠. 네. 정말 뭐 날씨가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겨울 생각해 보자고요. 네. 겨울에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건 또 우습잖아요. 어우.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뭐 30도 이상 무시로 올라가고. 버라이어티합니다, 날씨가. 근데 어때요? 1년 내내 어떤 나라는 더운 나라가 있고 네. 1년 내내 추운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날씨도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중간 어딘가는 없는 거예요. 왜 늘 이렇게 막 더웠다가 막 추웠다가 하나 싶은데 지루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 계절별로 건강 잘 챙겨야 되니까 그죠? 네, 네. 아, 근데 요즘 너무 덥고 태양이 강렬하고 또 비가 한번 쫙 와도 이 습도가 쫙 이렇게 또 올라가고 막 후끈후끈 하잖아요. 어찔어찔 하면서 막 빙빙 도는 것 같고 땀도 확 쏟아지고 진짜 지금 건강이 너무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어요. 가끔 이렇게 너무 더우면 머리가 한번 핑 돌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일사병 그런 증상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일사병이나 그런 온열 질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그냥 어지러움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말 큰일 날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약간 어지럽거나 그리고 약간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그냥 뒀다가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진행하셔서 뭐 이러면 사망에 이르렀을 때 또 겁을 또 확 주는데 네. 대체 어떤 주제길래 이렇게까지 말씀? 아니 이게 정말 무섭고 두렵네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네. 그러고 언제 갑자기 올 줄 모른다 이러니까 더 무서운데 자 오늘 주제 영상 한번 보죠. 음악이 무서워. 암양특집 음악이에요. 여름에 이제 어지럽거나 비틀거리거나 이러면 이게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드라마 보면은 항상 뇌졸중 하면 회장님들이 뒷목 잡고 꽉 쓰러지는 그게 뇌졸중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 들어가 볼 때마다 목을 잡고 쓰러지시길래 저기 혈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경부근은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여름철에 뇌졸중 증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뇌졸중 증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병과 같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위를 먹은 줄 알고 그냥 방치를 했다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정확한 명칭은 일과성 뇌혈 발작입니다. 이게 뭐냐면 뇌졸중과 같은 그런 증상이 왔다가 24시간 이내에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지나고 나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나 보다 하고 지나가시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3개월 이내에 진짜 뇌졸중을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다 하시더라도 그냥 간과하지 말고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약간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약간 비틀거리기도 하고 신발 신을 때도 약간 이렇게 균형을 잃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 내가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뇌졸중 걱정이 확 지금 불러일으켜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거든요. 네, 요즘 뭐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싶고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뇌졸중. 큰일 나요. 심히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정말 나이가 들수록 한 해 한 해 더 느끼는데요. 건강이 뭐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뇌졸중 정말 위험한 질병입니다. 단일 질환 중에서는요, 사망률이 이제 무려 1위라고 하고요. 전 국민 4명 중에 1명은 뇌졸중 질환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19년도에는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무려 62만 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6명인데 1.5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명 가까이.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았을 때요, 2초에 1명꼴로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병이 이렇게 이제 발병률이 높은데요. 더 무서운 거는 뇌졸중을 앓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3명 중에 1명 정도만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만큼 후유증이 이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명 중에 2명은 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네. 거잖아요. 네. 저도 주변에 보면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좀 어눌해진다거나 맞아요. 걸음걸이를 잘 못 걷고 팔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굳어 있고 이런 경우 보면 정말 뇌졸중이 너무 무서운 거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름철에 이 뇌졸중이 많이 오나요? 네, 생각보다 여름철에도 뇌졸중 환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땀을 흘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혈액이 농축되게 되고, 또 우리가 늦여름이나 이럴 때는 또 일교차도 심하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낮아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하면서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야 그거에 적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이런 확률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오지만 여름철에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뇌졸중은 겨울에 많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름 뇌졸중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뇌졸중의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름 뇌졸중의 모든 것 확실히 알아보는데 뇌졸중의 정의부터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뇌졸중은요, 우리가 뇌에 있는 혈관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관장하는 그 뇌의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뇌졸중은 응급치료를 포함을 해서 급성기 치료를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한번 손상되면은 뇌세포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이 뇌졸중의 증상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잘 인지를 하셨다가 그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워낙 뭐 관련 질환이 많다 보니까 살짝 좀 헷갈리거든요. 뇌졸중, 뭐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이제 이 뇌졸중이라는 게 통칭하는 큰 병명인 거고요. 이 뇌졸중 안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그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요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바로 이 뇌졸중인 겁니다. 늘 헷갈려요.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인 거죠. 그중에서도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쉽게 제가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보면 혈관이 터지는 저런 이제 뇌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건 한번 이렇게 오고 나면 뇌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생명에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혈관이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한의학에서 중풍 왔다 그러는 게 이 뇌졸중 얘기하는 거죠? 푹 맞았다고 예전에. 푹 맞았다고 얘기죠. 네, 예전부터 이제 중풍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 썼죠. 한자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중풍, 즉 바람에 적중했다. 바람에 맞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산골짜기에서 세차게 부는 바람 같은 경우는 나무를 다 뽑아낼 수도 있죠. 또 바닷가에서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마을을 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부는 바람이 머리 쪽에, 뇌 쪽에 영향을 주게 되면 갑자기 쓰러지시고 의식이 소실되시면서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도 잘 못하고요. 사람도 못 알아보는 증상, 바로 중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이 중풍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었지만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통치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중풍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어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바로 어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풍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혈이 우리 몸에 생기게 되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관 자체가 쉽게 막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혈전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출혈도 따라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이게 발전한 거 보면은 예전에도 이런 환자가 많았다는 거고요. 현대의학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은요, 이제 당연히 혈관 문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요, 혈관 자체가 동맥경화가 생겨서 딱딱해지거나 거기에 이제 피떡이지거나 해서 이 뇌혈관 자체가 막히는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요, 심장 때문에도 이런 뇌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잘 뛰어주면은요, 여기서 뛰면서 그 피가 머리로 이렇게 잘 이렇게 원활하게 가는데요. 심장이 부정맥이 심하거나 아니면 심부전이 있거나 그럼 심장이 이렇게 뛰지를 못하고 약간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피가요, 고여가지고 피떡이 집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 안에도 피떡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가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확 짜주거나 이랬을 때 그 피떡들이 머리로 확 날아가면서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이렇게 굵은 혈관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뇌에도 나무처럼 잔가지들이 막 있어요. 가지마다 작은 혈관들이 막혀서 생기는 그런 뇌졸중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다 혈관이 취약한 것, 그리고 심장이 취약한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뇌경색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한정훈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뇌졸중 중에 뇌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안에 고이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요, 이 원인 자체가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혈압 자체가 높은 상태가 지속하게 되면 혈관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하신다든지,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뒷목 잡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혈관이 쉽게 터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요, 이 뇌 자체의 혈관 자체가 기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꽈리라고 해서 이렇게 형태가 좀 특이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쉽게 출혈이 발생될 수 있고, 모야병이라고 하는 이 병 안에서도 뇌혈관이 쉽게 출혈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터지는 뇌출혈. 근데 뭐가 더 심각하고 예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사실은 뇌경색이 어디에 발생했느냐가 제일 이제 우리가 숨 쉬는 중추에 만약에 뇌경색이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가장 치명률이 높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뇌경색은 어딘가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고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뇌출혈은 터지게 되면 피가 막 고이면서 머리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 피들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다 뼈니까 전체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후가 좋지 않은 건 뇌출혈이고요. 그래서 치명률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뇌경색은 대개 한 달 내에 5에서 25%가 치명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한 30일 내 사망률이 35에서 52%에 달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초반 한 이틀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출혈 후에 이제 장기 생존율이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생존해 계시는 그런 생존율을 보는데요. 요게 이제 일반 집단보다 떨어져서 첫 해에는 4.5배,
그리고 6년째에는 2.5배까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겨울에는 혈관이 쪼그러드니까 그때가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외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혈관이 쉽게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위험한 건 사실인데요. 여름에도 위험합니다. 여름 자체에는 개들 자체로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월별 뇌졸중 환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에 10,000명이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달이 바로 7월입니다. 그래서 발병 숫자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뇌졸중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결국은 기온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겨울에 오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압력이 싹 세지기 때문에 어딘가 팍 터지거나 팍 막히거나 이런 뇌졸중 반면에요. 이제 여름 쪽에 오는 뇌졸중은 말대로 혈액이 좀 안 가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더워지게 되면 이 혈관이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글리 흐르는 혈액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혈액의 양은 이제 일정하게 돼 있으니까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증상이 생기면서 장기로 가는 그런 피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땀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수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마찬가지로 얘도 장기로 가는 그런 수분 때문에 빠지게 되고 나머지 이제 적혈구나 이런 것들이 피떡이 지면서 그게 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탈수로 인해서 그런 혈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떡이 혈전인가요? 네, 맞아요. 혈전인 거죠. 네. 저희 앞에 나가서 한번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저도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자, 뭐가 준비가 또 많이 됐는데 이것도 볼까요? 네, 제 앞에요. 보면 이제 생수가 6개가 있는데요. 네. 이 6개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여름에 땀 많이 흘리니까 네. 이 정도는 마셔라. 그러니까 저도 이건 몇 밀리짜리지? 이게 지금 250짜리인가? 500짜리 500짜리예요? 6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5, 6, 3. 아니 그럼 3리터는 너무 많지 않아요? 하루에 2리터 아닌가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를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요거는 우리가 하루 동안 흘리는 땀의 양입니다. 이만큼을 흘려요? 네, 3리터의 땀을 흘리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많이 흘려요? 네, 평균적으로 그러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네. 땀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수분 섭취를 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콩비지는 혈액입니다. 혈액이고요. 이 안에 있는 이제 콩비지 요런 이제 알갱이들은 사실 적혈구인 거죠. 네. 그리고 보면 요 면포는 우리가 그 혈관벽입니다. 네. 그래서 혈관벽은 이제 물이랑 전해질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 교류를 하면서 나갔다 빠졌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제가 한번 이제 우리가 수분이 요 혈액이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상황을 한번 이제 8월 달이 되어서 그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유, 8월이면 뭐 제일 더울 때예요. 막. 맞아요. 그죠? 네. 땀도 제일 많이 흘릴 때고, 진짜. 이게 이제 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혈액이 이제 이쪽이 혈액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 혈액이 끈끈하네. 네, 약간 지금 이제 끈끈한 상태죠. 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계속 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네. 수분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분만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지만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게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분 보충을 해준다고 네. 물을 보충해주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커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더 나가지. 이건 그쵸? 이뇨작용을 하니까. 맥주는 이뇨작용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아예 이제 혈관에서 물이 쭉쭉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으로. 그러면 뭐, 더 이렇게. 뭉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안에서. 이렇게 쭉쭉 그냥 아주 그냥 물이 나가게 되는 거죠. 수분만 쭉쭉. 수분만 쭉쭉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혈관에 뭐가 남아있게 되냐면은 아이고. 이렇게 피떡이 되네. 피떡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혈구들이 피떡처럼 뭉쳐 있어서 얘네들이 원활하게 잘 가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혈관에 막거나 하면은 뇌졸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저 여름에 갈증 난다고 맥주 그렇게 막 마시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이렇게 무섭게 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럼요. 수분 그러네. 보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드시고요. 그래도 자리로 들어가죠. 네. 물 한 잔 드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보니까 네. 좀 무섭네요, 정말.
저걸 우리 이제 피떡이라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물 한잔 하시죠. 야. 야, 이게 수분 보충이 이래서 중요하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물을 잘 안 먹혀요. 맞아. 희한하게 그래. 뭐가 좀 이게 달짝지근한 게 있거나 맞아. 맥주거나 커피거나 이래야 마시잖아. 냉랭한 네. 물 마시는 게 이게 참 네. 어렵더라고요. 네. 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 먹지 마라 그래도 그냥 착 와서 물 주세요 하시는데요. 한 60만 넘어가셔도요. 아, 그때부터는 물 드십시오.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안 드시게 되시는데 사실 이런 또 뇌졸중 같은 경우는요. 그 어르신들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몸매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세게 드신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성 탈수가 오면서 20대 후반에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만성 탈수 같은 경우는요, 이 노약자라든지 젊은이들 가림 없이 뇌졸중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서운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나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탈수라고 하는 것은 기진, 맥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가 다하고 맥이 허해진 상태입니다. 기진맥진이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기가 허해지고 맥이 허해지는 상태, 즉 땀을 많이 흘려서 이런 탈수 형태가 오게 되게 되면요, 우리 몸 상태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호르몬 자체가 발생되기도 하고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 자체가 발생하기 쉬워지는 상태가 되시죠. 특히 탈수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사를 많이 하시고 나서 탈수가 오셨다가 뇌졸중이 오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탈수를 예방하는 습관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여름철 아주 더울 때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드시는 이유도요. 단백질, 나트륨, 거기에다가 수분을 보충하시면서 이렇게 탈수 자체를 예방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맥주라든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말고 여름철에 물만 잘 마셔도 어느 정도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전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뇌졸중을 이렇게 일으키는 탈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확히 만성 탈수라고 하는데요. 이 만성 탈수가 있으신 분들은 목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면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될 때는 하시잖아요. 아, 목도 안 마른데 무슨 물을 마셔. 그러니까요. 이제 놀라운 일인데요. 만성 탈수가 어떤 거냐면은요. 몸에서 필요한 이 물이 100이라고 치면은요. 한 3% 이상이 우리가 이제 탈수가 돼가지고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목이 안 마른 겁니다. 우리가 막 뛰거나 이럴 때 땀이 갑자기 막 나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급성으로 탈수가 생기게 되니까 물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만성 탈수는요. 오랫동안 물을 안 먹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거기에 몸이 적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뇌졸중을 부르게 되고 사실 노화도 부르게 되고 피부에도 좋지 않고 네. 좋지 않은 영향이 많습니다. 물 마셔야 되겠네요. 근데 만성 탈수인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지 않다. 그럼 물을 안 마시게 되는데 내가 만성 탈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뭐 얼굴만 딱 봐도 이렇게 뭐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맥을 안 짚어도 쓱 봐도. 예. 뭐 얼굴만 보고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죠. 자, 홍조가 있고 딸기코, 또 다크서클이 있는 사진입니다. 만약에 내가 만성 탈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저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만성 탈수는 아니니까 전문의 상담을 좀 받으실 필요는 좀 있으시죠. 네, 홍조, 딸기코, 다크서클. 이게 수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만성 탈수로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팽창하게 됩니다. 혈관이 팽창한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피부로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얼굴이 붉어지시는 경우 간혹 탈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딸기코, 특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시는 증상인데요. 이렇게 수분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뇌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 뇌가 건조해지게 되면 반사작용으로 코에 혈류량을 상당히 늘리게 되는데 그때 딸기코가 나타나고
알코올 중독하신 분들도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서도요. 우리가 수분 자체가 부족해지게 되면 혈관이 팽창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피부에서 약한 부위, 옅은 부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눈 밑에 가장 많이 나타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오시는 것도 만성 탈수의 증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피곤해 생기는 줄 그렇죠. 저도 잠 못 자면 왜 생기는 줄 저 알았는데. 딸기 코는 왜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러나 했더니 분명히 수분하고 관련이 있고요. 저 예전에 그 술 많이 마실 때 그때 얼굴에 이렇게 홍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요?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있는 갱년기도 분들도 뭐 다 괜찮은 것 다 같아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갱년기 때 홍조가 오니까. 아, 갱년기 때 그렇구나. 예, 네. 그거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갱년기 홍조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보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 봤을 때 혀를 보면 또 탈수 증상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성 탈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혀가 붉습니다. 그리고 태가 끼어있지 않아요. 우리 보통 황태라든지 백태가 있다라고 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태가 없으면서 혀가 맨질맨질같이 유리같이 되면서 혀가 붉은 증상, 이것도 탈수가 있는 증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플라스틱이라든지 유리에다가 하고 입김을 불어보세요. 근데 입김이 불어지지 않고 잘 성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탈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늘 또 하나의 다짐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약속했어요. 중간중간에 우리 이렇게 비치고 있다가 절로 넘어가면 물 마시자. 물 마시잖아요. 네, 여름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참 그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조 증상 미리 그걸 딱 간파할 수만 있다면 증상이 났을 때 가서 딱 고칠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꼭 기억합시다.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이게 전조 증상을 알아채는 게 정말 그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 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이제 자극을 받아들여서 청각도 받아들이고 시각도 받아들이고触각을 받아들여서 다 해석하고 분석하는 작용도 하고요. 정서작용이라든지 언어작용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뇌졸중이 와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세포가 망가지게 됩니다. 원래 하고 있었던 제대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뇌졸중의 증상 자체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뇌졸중 증상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정조 증상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꼭 잘 챙기셔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뇌졸중을 의심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야, 이거 중요합니다.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뇌졸중 발생 첫 번째 증상은요, 바로 편측마비입니다. 한쪽. 예, 한쪽에 이제 특히 얼굴이나 팔다리에요. 몸이 한쪽 부분이 감각이 조금 둔해지거나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뭐 어지럽거나 두통 있거나 막 이런 경우에 병원 가면은 양쪽 다 쥐어보세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 많이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들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쪽이 이렇게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져봤는데 감각이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내 살 같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편측마비 현상이 있는 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잘 안 하고 또 말이 잘 안 나오고 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들이 이상하게 보통 본인이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옆 사람이 이상하다고 가보라고 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인은 말을 잘 했는데 같은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아니면 아까 했는데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아니면 말을 하는데 발음이 본인은 인식을 못 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막 발음이 어눌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뇌졸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눌해지지는 않는데 네. 단어가 너무 생각이 안 나서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도 서로 발음이 옛날같이 이렇게 명료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약간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되고 아니죠.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노화는 건망증이실 것 같고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되게 확연하게 발음이 막 이렇게 혀가 잘 꼬이는 것처럼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응급실을 바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야장애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뇌에서 이제 시각을 담당하는 곳이 이제 거기가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생기는데요. 뭐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뭐 양쪽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러면 당연히 오시는데 시야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였는데 좀
좀 좁아지게 되고 이럴 때 사실 운전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녹내장이 그런 건데. 네. 녹내장처럼도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관장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기가 안 보이고 옆에만 보이기도 하고, 그거는 정말 증상이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지럼증입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뇌 중에서도 소뇌라는 부분은 우리 이렇게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뇌졸중이 오면은요, 걸으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거나, 그게 자꾸 어지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기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 또한 이제 뇌졸중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두통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오는 그런 두통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알 수 없게 극심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일 중요한 건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다. 이거는 바로 응급실을 119로 불러서 가셔야 되고요. 보통 본인이 오는 그냥 두통의 양보다도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요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통이라는 게 심한 두통이 왔다가 또 금세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약 먹으면 또 낫기도 하고. 그렇다 해도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약을 먹어도 되지 않을 정도 두통이 오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평소에 두통이 많이 있어 왔고 이걸로 진료를 많이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없으신 분들이 두통이 갑자기 또 생겼다. 그러면은 요거는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응급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끝나고 진료 좀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뒷머리가 되게 무겁고 땡기고 이쪽 눈도 좀 아프고 입술도 약간 간혹 이렇게 흔들리듯이 말려 올라가는 것 같고, 네, 뒷목도 굉장히 병원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1년 전이죠. 강수연 씨 배우가 몹시 두통을 앓다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병원에 일찍 갔어도 강수연 씨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많이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두통 자체가 너무나 일반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본인이 알아차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효문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전에 검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기 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특히나 더 잘 챙겨야 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갱년기 여성입니다. 또 갱년기. 또 나온 거예요. 갱년기 여성. 갱년기에 정말 땀을 네, 맞아요. 피가 흘리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제가 그냥 에어컨을 키자 그랬다. 빨리 끄라 그랬다. 이불을 차냈다가 또 덥다. 예, 그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게 더위 때문에도 있지만, 이렇게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 부족이 자주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뇌졸중 이런 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갱년기 그런 뭐 부인이라거나 뭐 엄마거나 혹은 뭐 따님분이시거나 하면은 주변에서 잘 챙기고 잘 지켜보는 게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철에 이 뇌졸중을 조심해야 될 분들, 바로 에어컨 없이 못 사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저 부르셨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희 집은 거의 뭐 사실 뭐 잠잘 때까지 켜 있으니까 외출할 때 빼고는 종일 틀고 있거든요. 아니 요즘에 워낙에 춥지근하고 그래서 에어컨 켜는 집들이 많을 거예요. 에어컨이 뭐가 문제라는 겁니다. 에어컨은 문제가 없죠. 에어컨을 어떻게 틀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적당히 조절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에어컨은 진짜 세게 냉방 자체를 너무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바깥의 온도는 30도가 넘고 푹푹 찌는데 실내에 들어오시면 20도 이하이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혈관을 수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바로 혈관 자체가 변화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온도를 한 26도 정도로 적당하게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낮춰놓고 막 위에 옷 입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심하게 냉방을 하는 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선생님도 좀 팁 좀 주세요. 네, 제가 뽑은 팁을 드리자면은요. 뱃살이 두둑한데 치킨을 즐겨 드시는 거예요. 야, 이거 적으셨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데. 치킨 늘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치킨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한국인의 소울푸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은 이 치킨을 좀 피하셔야 되는데, 치킨 요리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뭐 짜고 또 기름진
이 두 가지 피해야 되는 항목에 뭐 완벽하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킨 먹었을 때 뭐 혀는 즐거워지죠. 그런데 혈관은 이제 비명을 지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짜게 먹는 경우에는 나트륨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지나친 수분이 함께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도 심한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압박을 받은 혈관은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요.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노폐물로 작용을 해서 혈관을 막기 때문에 이제 혈관에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치킨을 또 많이 먹게 되면 어떤 것이 뱃살이죠, 뭐. 이거 뭐 고민할 필요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나요? 따라오는 거 있죠. 네, 맥주 한잔 또 마시고 이러면.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치킨의 잘못이라 생각해요. 너무 맛있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치맥을 법으로 막아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법적 조치 이거 어려운데. 맞아요. 저도 이제 이거 지키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뱃살 요게 이제 가장 사실 위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뱃살이 많이 쪘다는 거는 그만큼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염증도 많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지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혈관벽에 당연히 쌓이고 또 혈관도 딱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게 너무 쉽고요. 또 이게 요게 이제 신체 변화에 따라서 이완도 하고 수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혈관에 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 경우에는요. 특히 운동도 자주 하셔야 되고 또 식습관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일단 위험 인자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잘라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뇌졸중 위험 인자를요. 1위부터 3위까지 3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어떤 건지 이제 혹시 예측하실 수가 있을까요? 1, 2, 3위라. 성인병이 먼저. 비만, 살찌는 거. 네, 뱃살 얘기 나왔지만. 네, 먼저요. 정답이 이제 비만도 당연히 있지만요. 먼저 제일 1위가 뭐냐면 고혈압입니다. 혈압. 네, 고혈압이에요. 고혈압하고 뇌졸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네, 왜냐면은요, 우리가 고혈압으로는 사실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고혈압만 가지고는 증상도 없어가지고 이건 조절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고혈압은요,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이게 원리가 왜 그러냐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혈관이 그걸 견디기 위해서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탄력성을 잃고 나중에 깨지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대한뇌졸중학회에서 권고하는 혈압은요, 140에 90 미만. 그리고 이제 뭐 당뇨나 이런 유병이 있으신 분들은 130에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거를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위험군이면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자, 뇌졸중 위험 요인 또 한번 유추해 보죠. 뭐 아무래도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흡연, 음주, 뭐 네. 당연히 있겠네. 네. 맞아요. 일단은 그래요? 두 번째가 흡연입니다. 음주보다 더 흡연이. 네, 음주보다 흡연이 더 이제 요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건강검진 하시고 나서 흡연자분들은요, 만약에 그 빈혈이라고 하는 그 혈색소 수치가 오히려 빈혈 수치가 낮은 게 아니라 좀 높다 이렇게 측정받으신 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산소가 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혈구나 이런 혈구들이 더 많이 생성이 돼야지만 우리 몸을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피가 진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은 피가 진해지기 때문에 피떡이 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뇌졸중의 위험도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간접 흡연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좀 삼가시는 게 좋고요. 음주는 사실 5위권 바뀌긴 한데요. 음주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분 배출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과도하게 음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만이 생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도 그런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권고하는 바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소주 2잔 이하. 여자는요, 하루 소주 1잔 이하를 드시는 걸 권고를 합니다. 사실은 시작하시면 입만 거기서 맞습니다. 입만 적시는 정도가 이제 권고사항입니다. 소주 맥주 잔으로 2잔.
소주잔으로 2잔. 몰아서 마시면 안 돼요? 몰아서 이렇게 하루 몇 잔. 몰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뭐 권고 사항이니까 네. 네, 지켜야겠죠. 뭐 1위가 고혈압, 2위가 흡연, 뭐 저희가 1, 2위를 또 맞춰봤는데 네. 이제 3위를 궁금한데 저는 그거 아닐까요? 짜게 먹는 습관. 그거 나오겠네. 그럴 수 있겠어요. 또 고혈압과도 또 연관이 네, 있으니까.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정확히 잘 보셨는데요. 짜게 먹는 습관은 뭐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고혈압에 걸리게 되면 뇌졸중으로 옮겨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짜게 먹는 것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염분 섭취는 15에서 20g이거든요. WHO에서 권장 염분은요. 5g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싱겁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짜게 먹는 습관은요, 사실은 이제 순위권 밖에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뇌졸중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세 번째 이제 뇌졸중 위험 인자에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네. 바로 당뇨입니다. 네, 이 당뇨는요, 역시나 이제 당뇨가 뇌경색 환자에서 보통 한 15%에서 33%가 동반이 돼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뇌졸중의 재발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 가지신 분들도 역시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고혈압, 흡연, 당뇨.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고 네. 특히나 고혈압에 당뇨가 있는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야 이거는 저 진짜 진짜 안 됩니다. 몇 네. 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 이게 이 건강할 때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뭐 쉽게 볼 게 아닙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걸리는 워낙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뇌졸중과 관련해서 풍문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풍문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보여줄 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사우나에 가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네. 아니,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진짜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땀 쭉 빼면 몸이 확 풀린다. 이러면서 뭐 월 회원권 끊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좋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워낙 땀 빼고 애정하는 나면? 공간이다 보니까 네. 뭔가 땀을 피곤도 쭉 풀리고. 빼고 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 좀 들어보긴 했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냉탕 온탕 오가면서 어. 이러면 혈액순환이 되고 뭔가 네. 이렇게 쫙 펴지는 느낌이야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어. 일단 사우나 한 번 즐기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시지는 않는데요. 이 사우나를 오랫동안 가셔서 땀을 많이 내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중요한 게 만성 탈수입니다. 앞서서 만성 탈수가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탈수 자체가 생기게 되면 혈관 자체가 좀 끈적끈적해지고 혈액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사우나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우나가 그러니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키울 수 있으니까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 특히 여름철에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풍문 보겠습니다. 뇌졸중 응급처치로 손을 딴다. 이건 예전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손을 따는 건 우리가 급체했을 체했을 때 그때 얘기 아닌가? 뭔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고여있던 게 확 이렇게 네. 터져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심에서는 119 금방 부를 수 있지만 지방이나 시골 같은 데는 응급처치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손 따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피가 막히는 경우가 그 뇌경색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도 X입니다. 아니에요. 이 과거 같은 경우에서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쓰러졌다라고 하면 이 정신을 차리기 위하고 깨우기 위한 방법으로 손을 따는 방법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간혹요, 중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하는 증상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풍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땄는데 좋아지는 경우를 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이런 경우가 좀 정해지기는 있었지만 사실 중풍과 유사한 증상에서 좋아지는 케이스였으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119 부르셔서 응급조치를 하시는 게 더 먼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도시건 시골이건 간에 119가 오는 그 사이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골든타임일 수 이때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거는요, 사실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119를 최대한 빨리 부르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뭐냐면은 가까운 데 있는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시골이나 이런 데는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디에 갈 것이다. 그거를 당연히 바로바로 알고 그걸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빠르면 1시간 내에 응급실 도착하시면 좋고 그리고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아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환자가 만약에 누웠는데 막 토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도로 막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네. 팔다리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게 아주 그러니까 그게 아예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아주 도움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시기보다는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네,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참을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뺨도 때리고. 맞아요. 그런 거는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물을 먹이는 행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의식이 없는데 물을 먹다 보면은 환자가 그 기도로 넘어가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이나 약을 먹이는 행위, 그리고 뭐 찬물을 끼얹거나 뭐 뺨을 때리거나 뭐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뇌졸중 응급 환자에게는 잘못된 행위예요. 그럼 진짜 그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위에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사실. 일단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는데요. 119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해보셔야 될 게 환자가 숨을 제대로 쉬시느냐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유지하시는 거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셔서 이렇게 숨을 좀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뭐 응급차가 오게 되면 응급하시는 분들이 카트 모시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방해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 바깥에도 응급차가 잘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고위험군이라면 뭐 고위험군이 아니라도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 무슨 상비약 같은 거 마련해 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네, 사실 상비약보다는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뇌졸중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가 안 통하니까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고, 심장마비로 또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쓰러졌을 때는. 사실은 제 친한 친구도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아빠가 고르신 경우 있었거든요. 의사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약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숨을 안 쉰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빨리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심폐소생술 하는 법은 요즘엔 인터넷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주변에서 많이 가르쳐주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거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사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탁 쓰러졌어요. 뇌졸중이라는 걸 바로 어떻게 알죠? 심장을 이렇게 부여잡고 쓰러지면 이건 심장마비. 뒷목 잡으면 뇌졸중. 그런 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드라마에서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가 아프신 상태, 의식이 없거나 어떤 상태에서 들어오시지 그 순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은요, 뇌졸중이나 이러신 분들은 뭐 두통이 아주 극심하게 온다든지 아니면은 의식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시고 정말 심장마비 같은 경우는 심장이 쥐어 짜듯이 아프시든지 심장 자체의 문제로 그거에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예방하는 방법 가장 먼저 한지민 선생님이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뇌졸중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요, 수분을 보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리터 이상을 탈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흘린 만큼 사실 다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3리터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흘린 만큼이면? 어떻게 다 마셔요? 큰 우리가 먹는 그 생수병 2개 아닌가요? 저 1리터짜리 세 병 먹어야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맹물 말고 좀 맛있으면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사실은 3리터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요, 맹물 말고요, 거기에 과일 있잖아요. 과일 그런 거 한쪽 같은 거를 한 시간 정도 두면 됩니다. 그러면 과일 향도 나오고 너무 뭐 과일을 많이 짜서 드시라는 레몬 같은 거. 네, 레몬이나 이런 그냥 향만 낼 수 있는 과일 정도, 그 정도를 이렇게 넣어 두었다가 그거를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너무 많이 만들어 두셨다가 이제 나중에 상하는 경우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맥주나 커피 이런 거는 좀 덜 드시고 줄이고. 네, 커피 드신다 그러면 그만큼의 동량의 물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도 액체니까 수분 보충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아닙니다. 맥주도 액체니까 아니다. 아니다. 물이다. 왜요? 네.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영 불편해서 물 마시는 게 좀 겁나기도 해요. 그래도 많이 마셔야 되고 내가 뭔가 액체를 마셨다 그래서 물이 아니다.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우 선생님 준비하셨죠? 예, 일상생활에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누가 배워보실까요? 네네. 나오실까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서 요즘에 이 목 뒤가 굉장히 피곤하고요. 약간 뭔가 좀 몸이 좀 아까도 이게 자꾸 이제 두통이 있어서 여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 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인 경우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 바로 백혈을 마사지 해주시는 겁니다. 어디를요? 백혈입니다. 머리 뒤쪽에, 머리 위쪽에 정수리 부위에 있는 건데요. 손가락 끝을 이렇게 펴주시고요. 머리를 톡톡톡 두들겨 주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내 머리 좋아져라, 기억력 좋아져라 생각하시면서요. 또 혈압도 내려가다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좋으신데요. 손끝으로 두드려 주시면요. 백혈을 또 톡톡톡 두드려 주시게 되면 손끝에 말초 혈액순환도 좋아지시고요. 머리가 아프신다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증상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1분 정도 또 자기 전에 1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머리를 맑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막 한번 꼭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대나무봉 걸로 가끔 이렇게 치거든요. 머리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톡톡톡톡. 근데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좋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살살. 대나무봉 말고는 종이를 좀 마르셔가지고 A4 용지 종이 정도의 자극으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주시게 되면 오히려 또 두통을 유발하실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 바로 예풍혈이라고 해서 예풍혈이 풍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목 뒤, 귀 뒤쪽에 있는 유양돌기 이 부분에 오목하게 쏙 들어간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살짝 아픈 통증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누르자마자 아파요. 네. 지금 또 방금 아까 두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두통이 있으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상당히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긋하게 악소리가 나실 정도로. 네, 원래 통증이 좀 있으시니까 아프신데요.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셨다가 뛰기를 한 3초간 누르셨다가 뛰는 정도를 한 10번 정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자기 전에 해주시게 되면 앞에 이제 귀가 좀 잘 안 들린다든지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신다든지 또 안면마비 같은 와사풍이라고 하는 것도 예방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잘 눌러주시게 되면 숙면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10번 정도 지압을 하고 주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저 불면증 되게 심한데 진작 좀 알려주시죠. 미리 알려드릴 걸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눌러주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양쪽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제가 자극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자극을 해줄 수 있거든요. 꼭 눌러주셨다가 띄워주셨다가 자극해 주시게 되면 통증이 살짝 느껴지시는 게 효과를 조금 더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혈압 자체가 우리 한재민 선수 말씀하셨던데 고혈압이 상당히 제일 첫 번째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바로 경동맥을 마사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동맥 이렇게 오른손 끝을 가주시고 왼손에 있는 부분에 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혈관에 뛰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목 옆에 잡히시죠? 혈관 자체가 맥에 뛰시는 거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요 살살 위아래 또 양옆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서 눌러주십시오. 자기 전에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혈압이 좀 쉽게 내려가시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양쪽 다요? 양쪽 다 해주시면 상당히 좋고요. 제가 혈압자를 쟀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신 분도 있습니다. 한 150에 한 8, 90 정도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5분 정도만 마사지를 해주시면 신기하게도 정상 혈압까지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만 있으면 되네요, 이거는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손 가지고 마사지 해주실 수 있으시는 거니까 특히 자기 전에 해주시게 되면 숙면도 취하실 수 있고 혈압도 낮추실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톡톡톡 누르고 마사지까지 3가지 방법 기억하셨다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기 전에 또 그 전에부터 수분 제대로 섭취를 잘 해주시고 이렇게 예방 방법 활용해 보시게 되면 중풍을 미리 연에 방지하시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사지건으로 가끔 하는데 손이 더 좋을까요? 마사지건은요 혈관 쪽에 대한 부분 자극을 하시게 되면 너무 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손상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사지건은 근육에다가 주시고요. 혈관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습관이네요. 이게 자기 전 일어나서 요것만 해도 뭔가 시원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 같아요. 네. 이번에는 맛있게 건강 챙기는 비법을 좀 알아보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배워볼지 제가 김정수 옆자리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름철 뇌졸중 예방하는 방법, 뇌졸중이 뭔지 그 건강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맛있게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뭡니까? 네, 오늘 이제 가지를 활용해서 만들 텐데요. 여름철, 뭐 제철로 가지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가지 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피자. 가지는 뭐 볶아 먹기도 하고 그쵸. 요리해서 같이 먹기도 하는데 네. 제가 가지를 이용해서 피자를 만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쵸. 이렇게 뭔가 피자하면 집에서 막 오븐도 필요하고 맞아요. 네. 굉장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지의 대부분이 수분이에요. 열량도 낮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연히 이제 여름철 건강을 챙기시기에 좋은데 자, 오늘 이제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제 가지가 필요하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칼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쪼르륵 벌려놨어요. 뭔가 되게 예뻐요. 그렇죠. 네. 부채처럼 네. 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절여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성 토마토 소스를 준비를 합니다. 뭐 파스타 만들 때 하는 소스죠. 네. 그리고 피자 치즈, 모짜렐라 치즈 준비를 해주시고요. 파프리카 이렇게 2가지 색깔 준비를 했고요. 양송이 버섯, 양파. 그리고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치즈는 뭐 모짜렐라 치즈가 없으시다면 이런 슬라이스 치즈. 예,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예,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프라이팬 하나만 있으면 뚜껑 덮으셔가지고 오븐 대신에 이렇게 뚜껑으로 열을 가둬가지고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자, 일단 뭐 조리 도구도 필요가 없어요. 예, 이렇게 이제 칼집을 내면 수분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꼭꼭 눌러서 살짝 수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채처럼 부드럽게 잘 펴져요.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펴졌죠. 네. 그리고 이제 가지 드실 때 물론 이제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싫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좀 가지 그래서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쵸. 시간 때문에. 네. 나이 들면 왜 가지가 이렇게 좋아지죠?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가지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가지를 좋아하면 어른이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이제 불을 좀 약하게 미리 켜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과정은 잘 보셔야 돼요. 순식간에 끝나니까요. 자, 여기에 이제 이걸 피자 도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이제 전혀 들어갔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가 피자에 빵 대신에 이렇게 펼쳐지는 토마토 거죠. 소스를 예, 토마토 발라주는 소스. 거네요. 네, 발라주세요. 휘휘 쉽게 이렇게 후루루 발라주시면 되고요. 자, 뭐 이제 크림 소스가 좋으시면 이때 이제 크림 소스를 또 발라주시면 돼요. 네. 여기 이제 보기 좋게 파프리카. 채소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피자치고는 재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준비하기도 그렇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좋아하는 채소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위에 이렇게 올려서 굽는 방법도 있고 가지만 구워가지고 뭐 루꼴라라든지 쌈채소들 있잖아요. 예, 그것만 마지막에 끼얹어가지고 네. 이렇게 프레시하게 드셔도 됩니다. 양파랑 양파 넣었고요. 양송이 올렸고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치즈 모짜렐라 들어가죠. 치즈. 피자는 치즈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죠. 또 많이 들어갈수록 또 맛도 좋고. 네,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네. 이제 구울 때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내고 싶다. 그러면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주세요. 네, 위에도 뭐 살짝 네. 뿌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게 오일은 처음부터 넣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넣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처음부터 넣으셔도 되고 위에까지 같이 뿌리시면은 이제 열을 더 잘 흡수하고 또 식감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위에 지금 같이 한 번에 제가 뿌렸습니다. 오. 자, 그리고 뭐 이 치즈는 이제 기호에 따라서 슬라이스 치즈까지 얹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처음부터 너무 센 불로 마지막까지 가면 치즈가 녹기 전에 미리 밑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달궈지면은 불을 살짝 줄여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 뚜껑을 덮고 익히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 익은 다음에 치즈가 녹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김을 좀 날리시면은 조금 더 수분 없이 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네. 건강에 정말 좋은 가지 피자 만들어 봤습니다. 그 가지의 보랏빛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이 가지 같은 경우는 미국 언론에서 보랏빛 슈퍼푸드로 선정한 만큼 아주 훌륭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지의 성분 중에 약
약 95%가 바로 수분을 풍부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랏빛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 성분 자체가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 체내에 이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주어서 콜레스테롤을 억제시켜 주고요. 또한 또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발암물질인 벤조핀이라든지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하는 성분 자체가 시금치라든지 브로콜리에 약 2배 이상이나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이 가지를 드시게 되면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식이섬유 또한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으니까 더 좋네요. 피자 맛이 그대로 나요. 맞아요. 아삭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도 건강하게 같이 즐길 수 있겠어요. 너무 좋네요. 오늘도 김정은 교수님하고 결혼하고 싶네요. 너무 맛있어서. 시간 없어 못 먹을까 봐 아까 만드실 때 말씀하실 때 다 먹었는데 맛있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가지 피자 꼭 만들어서 드시고요. 여름철 뇌졸중 예방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름철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흙 같은 데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요.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오전 중으로 전국적으로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